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 등장부터 개항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대체로 개항,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개항이 됐고요. 기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등 여러 나라들하고 조약이 체결이 됐죠. 대표적으로 거의 다, 대체적으로 거의 다 불평등 조약이었었습니다. 치해복권 인정이라든가 또는 연해 측량권 인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갔죠. 치해해국 조항도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개항 이후에 정부가 추진했었던 개화 정책부터 이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27페이지 맨 밑에 개화 정책의 추진의 바로 밑에 개화 사상 형성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항이 1876년에 개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한 것은 언제부터냐 하면 1880년대부터입니다. 1880년대에 이 개화 정책 추진하는데 내재된 사상이 있습니다. 뭐를 토대로 했냐 하면 안으로는 중상실학이에요. 북학파 실학입니다. 밖으로는 청나라의 양문동하고요. 일본의 문명 개화론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양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개화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동도석이라고 그래서요. 정신문화는 우리 것에 두고 기술문화만 서양 걸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을 했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양문동 때에 중체서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중국의 것이다 두고 그리고 기술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에서는 바로 그 화혼양제라고 그래서요. 혼은 일본의 것을 두고 정신은 양제, 기술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도석이, 중체서용, 일본의 화혼양제는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 정치는 자기네 것을 고집하고 경제사회 문화만 받아들이자. 취사선택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으로 밖으로 이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52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박규습, 양반이었었죠. 그 다음에 요경석, 유홍기, 역관과 각각 의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인 출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 범어사 승려였던 이동인이라고 하는 개화기 승려가 있습니다.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의 당시 정한론자였던 후쿠자와 유기치하고 교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 조사시찰단은 바로 밑에 정부의 개화정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조사시찰단의 참모로도 활동했던 승려입니다. 개화기 승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었던 책들도 있죠. 그 중에 위원의 해국도지라든가 서계여의 영원지략은 우리가 앞에서 봤고요. 황준원의 조선책략도 2차 수인사 일본에 갔다 왔던 김홍직 부분에서 봤죠. 조미소 통상주약 체계에도 영향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기수가 1차 수인사로 일본에 갔다가 와서 쓴 기행문이죠. 일동기후 이런 것들이 개화 사상 성립에 영향을 준 책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모닥모닥 거려서 개항 이후에 정부가 80년대부터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개화 정책 내용들이 바로 밑에 수신사부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신사는 총 몇 차에 간다고 그랬어요? 3차입니다. 3차. 1차 김기수, 일동기를 썼던 2차 김홍집, 조선책략을 가져왔던 3차 수신사는 누구냐 하면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의 사죄단으로 갔던 박영효입니다. 이게 3차 수신사예요. 일본에 가서 그 차관을 300만 원 중에서 17만 원을 빌려줘. 이때 3차 때 갑니다. 자, 두 장을 좀 넘겨보실래요? 두 장을 넘겨보시면은 533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모군란 이후에 바로 재물포조약이 체결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박영효가 파견이 됩니다. 그 재물포조약의 마지막 줄 봐봐. 제6조 사료에 조선국은 대관을 파견하고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서 일본에 사죄해라. 그래서 이거에 의거해가지고 박영효, 급진기 아파죠. 박영효가 갑니다. 이때 태극기를 그렸었다고 그러고요. 이 사람이
들어올 때 17만 원의 차관을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수신사는 일본에 가는 겁니다. 3차에 걸쳐서 가는 거고요. 다시 돌아오세요. 조사시찰단, 예전에 신사유람단이라고 그랬죠. 조사시찰단에서 일본의 산업시찰단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81년에 영선사가 또 청나라에 갑니다. 이 영선사는 무기 제조, 근대 군사훈련 습득을 목적으로 갔어요. 누가 갔냐 하면은 김윤식이 38명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1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재정 문제도 있었고요. 이 국비 유학생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영선사로 갔던 사람들의 수준이 조금 딸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양무운동 때 텐진에서 기기창이라고 하는 기구를 두고요. 거기서 이제 무기 제조 이런 것들 습득을 해 가지고 와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한 대학교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을 보내야 되는데 한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업 과정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이후에 기원이의 청나라의 양무운동 때의 무기 제조 관청을 기기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기기국을 모방한 기기창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중 영선사 귀국 이후에 정부에서 취한 조치를 쓰라 그러면 뭐다? 기기창 설치다. 그 기기창은 뭐냐? 양무운동 때 무기 제조 관청이었던 기기국을 답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미국에는 보빙사 또는 보빙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 직후죠. 홍영식, 민영환, 서광범 등이죠. 그 중에 홍영식이라는 사람의 조금 방점을 좀 찍어 놓으십시오. 홍영식이 미국에 보빙사로 갔다가 오면서 어디에 가장 감화를 받았냐면은 우정업무입니다. 최신 업무죠. 그래서 홍영식이 기구해가지고 우정국을 만들어서요.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개국식 날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홍영식은 우정 업무하고 좀 연계 좀 시켜 놓으십시오. 자, 미국의 보빙사, 청해 영선사, 일본에는 뭐죠?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 개편이 단행이 됩니다. 청나라의 통리기무아문을 모방한 통리기무아문과 에하의 12사가 있었습니다. 그 12사 그러면은 12개 관청인데요. 4대4부터 해서 2용사까지 설치가 돼서 업무를 분담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통리기무아문하고 그 다음에 12사가 설치가 됐다고 해서요. 종래 의정부와 육조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건 그거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따로 설치했던 기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제 개편이 있죠. 조선 후기에 5군영이 2영으로 바뀝니다. 무의영, 장어영이고요. 그 중에 무의영 이하의 신식군대 별기군 또는 교련병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별기군을 편성합니다. 이게 이제 신식군대고요. 자연히 무의영과 장어영의 2영은 뭐가 되죠? 구식군대가 됩니다. 이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결국은 1882년 이모군란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등 해서 전부 1880년대 개항 이후에 정부가 추진했던 개화시책이에요. 이 개화시책은 바로 밑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뭐죠?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자. 경제적인 면에서는 농업 중심의 봉건적인 토지 경제를 근대 상공업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로 바꾸자는 거고요. 사회 면에서는 양반 중심의 봉건적인 신문제 사회를 타파하고 국민평등의 시민사회로 바꾸자. 그리고 마지막 문화 면에서는 성리학 일변도의 사회를 타파하고 근대 사회로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화의 목표를 보면 이거를 A를 B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A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요? 바로 위정척사 사상가고 B, 즉 바꾸자라고 하는 거죠. 계획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개화사상이다 라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사상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두 사상의 충돌이 비롯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의 결과가 원인이 된 게 뭐죠?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의 결과가 원인이 된 것이 안으로는 갑오개혁, 밖으로는 청일전쟁이에요. 계속 인과관계로 갑니다. 언제까지냐면 이게 대한제국까지 인과관계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530쪽에 정부의 개화 정책에 따른 반발이 뭐로 나왔다? 위정척사 사상으로 나왔다. 그 위정척사 사상은 바른 걸 지키고 그릇된 것을 배척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언제 때 처음 나오냐는 1880년대에 나옵니다. 1860년대에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1860년대 위정척사 사상하고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시기를 나눠서 정리를 하세요. 그 각 시기별로 나왔던 위정척사 운동의 동향을 막 섞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기 순서대로 60, 70, 80, 90년대에서 시대 순서대로 순서를 배열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1860년대 위정척사 운동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재 한번 보세요. 통상반대, 척화주전, 내수외양. 그렇죠? 통상반대는 통상하지 말자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흥선대원의 개혁정책에 다 반대했지만은 흥선대원의 통상수요 거부정책에는 의기투합했다고 그랬죠. 양반유생리. 두 번째, 척화주전입니다. 화해하는 걸, 통상하는 걸 배척하고 주전, 싸우자는 거죠. 또 하나, 내수외양입니다. 내수, 안으로 내 걸 지키고 우리 걸 지키는 겁니다. 외양입니다. 양은 지향하는 거죠. 밖으로, 외세는 뭐냐? 배척하자는 거죠. 여기 대표자가 누구죠? 이항로, 기정진 등이 있습니다. 몇 년대요? 60년대. 자, 70년대로 하겠습니다. 70년대 우리가 이제 개항이 되는 시절이죠. 그래서 개항을 하자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야. 하지 말자. 개항, 불가. 그리고 외양일체입니다. 외양일체는 외놈이나 일본놈이나 양놈, 서양놈이나 일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대표인 사람이 누구죠? 최익현. 최익현의 5불가소가 있습니다. 유인석 등이 있죠. 이 5불가소는 밑에 사료를 보십시오. 면함채치원이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개항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 5불가소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은 개항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걸 우려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개항이 되고 나서 최익현이 우려했던 이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애국적인 사상으로서 정서적으로 가장 애국적인 사상으로서 위정척사 사상을 꼽는다는 거예요.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짚어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70년대 개항을 하니 많이 했지만 결국은 개항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항이 되고 나서 이제 정부의 개화 정책이 바로 앞장에 나왔던 개화 정책이 몇 년대 시작이 됐다고요? 18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880년대 때에 바로 밑에 위정척사 운동은 영남 만인소, 만원척사소, 이재선 사건 등으로 나옵니다. 공교롭게 이 사건들이 1881년에 터져요. 81년이 신사년이야. 그래서 80년대 위정척사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사척사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사년 다음이 뭐가 되는 거죠? 이모년입니다. 그래서 82년 이모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0년대 때 위정척사 운동은 일단 정부의 개화정책 주의에 따른 반발, 이게 홍계학의 만원척사소입니다. 만원, 글자가 만 글자라고 그래서 만원척사소라고 그래요. 상소죠. 근데 만자가 좀 넘습니다만은 하여튼 만원척사소. 또 80년에 일본에 갔다가 왔던 2차 수인사 김홍립이가 조선 책리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걸 이제 비판했던 책이 있죠. 비판했던 게 있죠. 영남 만인소입니다. 영남유생 10,000명이서 상소를 올렸다는 거죠. 이만소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선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서자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지금 운현궁에 칩거하고 있잖아요. 73년에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운현궁에 칩거하고 있고 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과 민비를 내몰고 흥선대군이 다시 권력을 잡겠다는 것이죠. 이때 이재선이 앞세워가지고 고종과 민비를 끌어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재선이 죽었어. 그렇죠? 대웅군의 권력 장악 기도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재선 사건이요. 몇 년대요? 80년대입니다. 자, 90년대 때는 1차 을미의병으로 나옵니다. 의병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단발령, 1895년이죠.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죠. 최초의 을미의병장 해가지고 문석봉, 기타 이제 유인석, 이소웅 등입니다. 그래서 90년대. 그럼 90년대까지만 위정척사 운동이 나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1910년에서 40년대까지 계속 나옵니다. 항일 의병운동으로 계속 나온다. 의병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뭐라고요? 위정척사 사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떼버리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60, 70, 80, 90년대 때에 통상반대, 척화주전, 내수외양, 외양일체, 계양불과, 영남 만인소, 만원척사소, 이재선 사건, 항일 의병운동 이거를 막 섞어놨을 때 순서대로 배열을 좀 각 시기별로 배열을 잘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위정척사 운동하고 이제 개화 사상하고의 공통점은 하나도 없다. 두 사상의 충돌이 폭발한 것이 바로 밑에 뭐죠? 이모년의 이모군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모군란을 다른 말로 도봉소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 재정주무관청이 선해청이죠. 선해청 안에 도봉소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앞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별칭 뭐라고요? 도봉소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접적인 이제 이모군란의 배경은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였습니다. 이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폭발한 것이 이모군란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모군란을 보기 전에 민비 있죠, 민비. 민비의 개화 정책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비의 개화 정책은 바로 앞장에서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책이 있었습니다. 수신사, 조사, 시찰단 또는 보빙사, 영선사 파견도 있고요. 통리기무 아문도 있고요. 예하의 12사도 있고요. 그렇죠? 또 군제 개편도 있고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모군란과 관련해서 오군영이 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영은 무영과 장어영입니다. 신식 군대였던 누가 있죠? 별기군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조 조정이 된 겁니다. 5명에서 3명이 잘린 거예요. 그리고 2명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민비의 개화 정책에 보면은 개화 정책에 의해서 보면 이 이영도 없어질 부대예요. 그러니까 일단 구조 조정이 됐지. 나중에 없어진다고 그러지. 또 월급도 10달치가 안 나오지. 1년이 넘게 월급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냐면 이태원이라든가 왕십리에 채소를 재배해가지고요. 야채를 재배해서 팔아. 상업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요. 한강에 배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가서 하역일, 물건을 싣고 내리고 상차도 하고 하차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 통해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필기군. 그러니까 얘네는 불평불만이 가득하겠죠. 야,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낸 건 누구 때문이다? 민비 때문이다. 불평불만이 아주 고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1881년 전라도에서 조운이 되어 왔습니다. 곡식이 올라왔어요. 이때 이제 10달치 밀린 월급을 주는 겁니다. 주는데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치를 준다. 한 달치. 근데 한 달치에 쌀에다가 모래, 겨 이거 섞어서 주는 겁니다. 수량과 함량을 섞어서 주는 거죠. 안 그래도 불평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는 얘네들에게 이건 성냥불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해청 당상관이었던 민겸호한테 쫓아가서 구시군들이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민겸호가 주문 준 대로 받아 먹지 무슨 잔소리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확 올라오는 거죠. 민겸호 잡아 죽여요. 그래서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도봉소였어요. 그러니까 도봉소에서 얘네 봉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은 얘 때문이니까 도봉소에 출발해가지고 일본 영상관을 거쳐서 일본 공상관을 불지르고 일본인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어디로?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민비는 변복을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충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충주로. 근데 90군인들이 뒤를 따르면 90군인들만 일본 공사관 습격하고요.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동참하는 과정에서 누가 같이 동참했냐면은 도시민들이 합세를 합니다. 같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개항 이후에 열강의 경제 침탈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불평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비를 쫓아냈지만은 얘네들이 권력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현궁에 칩거하고 있었던 누구를 찾아갔어요? 흥선, 대웅군을 찾아가서 대웅군을 앞세우는 겁니다. 근데 대웅군이 이 사건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워나가는 겁니다. 왜? 제 직권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커져. 그래서 고종이 아버지를 찾아왔어. 아버지에게 사건의 수습을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웅군이 딱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재직을 합니다. 1863년에서 1873년 물러났죠. 1882년에 집권합니다. 얼마 정도 집권했냐 하면은 33일입니다. 정확히 한 달 집권했습니다. 왜 한 달 만에 물러갔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나중에.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해가지고 33일 한 달 동안 무슨 일 했냐라고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예전에 민비가 추진했었던 개화정책을 전부 다 뒤집어 엎습니다. 복고정책을 추진하죠. 전부 뒤집어 엎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주로 가 있던 민비는 급히 영선사로 청나라에 가 있었던 사람이 아까 누구였죠? 김윤식이었죠. 바로 앞에. 김윤식에 전가합니다. 급히 연락을 하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김윤식이 청나라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서 청나라, 원세계, 오장경 등 군대가 들어와요. 3,000명의 군대가 들어와서 대원군을 군란의 책임자로 압송을 해버려요. 압송. 그래서 대원군은 청나라 텐진에 끌려가가지고요. 청나라에서 약 4년 정도 억류생활, 인질생활 하다가 돌아오게 된다. 1885년, 그러니까 84년 갑신정변 다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갑신정변의 개혁요강에 보면은 청에 끌려간 대원군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1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청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조선에서의 반청 세력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듬해 돌려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원군이 납치가 됐고요. 충주로 도망갔던 민비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재집권했습니다. 그럼 민비 재집권의 배후는 누구예요? 청이죠. 청입니다. 그래서 민비 재집권 이후에는 친청 4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근데 민비 재집권 이후에 친청 4대 정책 추진에 누가 반발했냐면은 옛날 개화 정책을 같이 추진했었던 누구예요? 소장파들이 여기에 반발하는 겁니다. 왜 친청 4대 합니까? 계속 옛날처럼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판에서 이탈이 돼버립니다. 이 세력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급진 개화파라 하고 친청 4대 정책을 추진했던 얘네들 우리는 뭐라 하죠? 온건 개화파다 라고 일합니다. 자, 밑에 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에서 534쪽에 갑신정변에 보면 표가 하나 있어요.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온건개화파에는 청나라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는 점진적 개혁을,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는 급진적 개혁을 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건개화파하고 급진개화파는 뭘로 인해서 나눠진다?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나눠진 이후에 이제 다시 집권한 얘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얘네들과 얘네들의 개화 정책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점진적인, 얘는 급진적인 개혁이라고 했죠. 또 개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온건개화파 얘네들은 화폐를 발행을 하자. 그래서 발행했던 화폐가 당오전입니다. 근데 얘네는 화폐를 발행하면은 그거 인플레이션만 가져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물가 폭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내지 말고 일본에 가서
차관 돈 좀 빌려오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 급진계합파 얘네들 박영효라든가 김옥균이라든가 얘네들은요 옛날 민비 개화정책 때 일본에 뭘로 왔다 갔다 많이 했냐면은 수신사라든가 조사시찰단 등으로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계에 얼굴 좀 아는 안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돈 좀 빌려오자라고 한 거죠. 이때에 고종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그러면 돈도 찍어내고 가서 돈도 좀 빌려와라. 양쪽 다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멜렌도르프 후원하에서 이때 발행된 화폐가 뭐라고요? 당오전이라는 화폐가 이 배경에서 발행이 됩니다. 당오전도 당백전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또 일본에 얘네에 가가지고 얼마를 빌려달라냐면 3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300만 원만. 근데 일본에서는 얘네를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어리고 집권 세력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야 세력입니다. 소장파 세력들이죠. 뭘 믿고 300만 원을 빌려주는 얘기죠. 그래서 17만 원만 줬습니다. 물론 17만 원 작은 건 아닙니다. 이때 17만 원 지금의 한 얼마일까요? 한 10억 정도 될까? 한 17억 정도 될까요?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의 17만 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란 얘기죠. 이때 이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2차 수인사로 일본에 3차 수인사로 이모군란 이후죠. 일본에 갔다가 온 누구였죠? 바로 이모군란 지금 이후 상황입니다. 이건 이모군란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그죠? 82년이고 83년에 박영효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갔다가 온 겁니다. 갔다가 올 때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17만 원. 결과적으로 보면은 얘네들의 주장은 됐어. 근데 얘네들 주장은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개화정책 추진하는데 자꾸 누가 발목을 잡고 늘었냐면은 온건개합파 얘네들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얘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거 막 고민하고 있었어. 이때 누가 여기에 붙는 거예요? 일본이죠. 일본은 조선의 정치, 경제적 침략을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화도 조약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청과 조선과의 관계를 끊고 일본이 조선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였었죠. 근데 강화도 조약의 의도대로 그 이후에 됐나요? 안 됐죠. 잘 안 됐습니다. 여전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청이 있었다 이거죠. 청이.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일본이 시켜놨지만은 청나라가 배후에 있음으로 해서 조선 진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정치적인 침략을 못하고 계속 경제적인 침략만 주로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조일 수호조교 부록이라든가 나중에 이모군란 이후에 조일 수호조교 속약이라든가 조일 무역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로 경제 침략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진출에 눈에 가시는 일본이 있어서는 어디예요? 청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얘네들 이용을 해 가지고 얘네들을 치고로 인해서 배후에 누구를 청을 밀어내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뒤에서 얘네들이 어떤 사건을 모종의 사건, 그게 이제 갑신정변입니다. 조종을 하는 거죠. 야, 너네들이 우리가 후원해 주겠다. 일단 판을 만들어 놔라. 그럼 우리가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얘네들 조건 이렇게 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배후 지원 약속을 믿고 얘네들을 치려고 했던 요 사건, 이게 이모군란의 결과 뭐죠? 1884년 갑신정변으로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용은 이제 도태가 되죠. 위축되죠. 잡혀 죽고 미국, 일본 등으로 망명을 해버리고 말이죠. 김옥균 같은 경우는 청나라, 중국으로 망명했다고 해서 거기서 또 암살이 되고. 그래서 온건개합파가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이후의 개화 흐름은 이모군란의 갑신정변입니다. 이 이후의 개화 흐름은 중단이 돼요. 언제까지냐면 1894년 갑오 개혁이 진행될 때까지 중단이 돼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열강의 침략이 심화가 되고 그런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지배층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동학농민운동이야.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결과가 동학농민운동 나옵니다. 동학농민운동 1, 2, 3, 4기 때, 3기 때에 안으로는 또 뭐가 나와요? 카보개혁, 밖으로는 청일전쟁. 계속 인과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모군란과 갑신정변까지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락된 부분을 좀 마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2쪽에 보겠습니다. 밑에 이모군란의 결과 보기 전에 중간에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이 있죠. 아까 이 얘기입니다. 33일간 재집권했다는 요거예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오탈자가 하나 있어서 수정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의 복귀를 막기 위해 그의 죽음을 알리는 국상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충주로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이때 명성황후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 국상을 선포하고 통리기아문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시키는 등 복고 정치를 추진하였다 그랬죠. 거기에 통리기아문이 아니라 통리기무아문이에요. 아시겠죠? 무자가 빠져 있습니다. 통리기무아문. 앞에 나와 있는 그 12사 나올 때 통리기무아문과 12사 나올 때 그 통리기무아문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수정 하나만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런데 그 결과 민비 재집권 이후에 조선에서는 친청 4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의 세력이 강화됐죠. 이모군란 이후에 그 청의 고문 정치가 됩니다. 고문관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누가 들어오냐면은 내정 고문의 마젠창, 외교 고문의 독일 사람이죠. 멜렌도르프. 당 오전 발행에 도움을 줬던 세무 고문의 영국 사람이죠. 로버트 하트. 군사 고문의 원세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원세계가 오장경과 함께 약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대원군을 납치해갔다. 그래서 민비가 재집권하게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군사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친군영. 그러니까 왕이 데리고 있는 군대죠. 친군영을 설치하고 그 친군영 이하에 좌우, 전후, 영에서 사영을 설치하게 됐었던 것이죠. 물론 군사 지휘권은 누가 한다? 군사 고문의 누구예요? 원세계입니다.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됩니다. 조선과 청나라 간의 상민, 백성들의 수륙, 바다와 육지에서의 무역 장정이다 라고 보십시오. 여기서 장정과 조약은 어떤 차이입니까? 라고 하면은 조약은 보통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했던 약조, 국가 간에 어떤 그 체결했던 조약, 그 약조를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계약을 조약이라고 그러죠. 장정은 상하 관계에서 체결했다. 상관계, 위아래. 그러니까 청나라가 상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하 관계에서 체결했다 해서 장정이라고 이제 명명합니다. 내용은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체적으로 경제 침탈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비록 청나라의 세력이 강화됐지만은 일본과도 제물포 조약을 체결해서 여러 가지 일본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 제물포 조약은 80년 7월이죠.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배상금 50만 원 지불, 또 고관 파견해서 일본에 사죄해라. 일본이 피해 배상금 5만 원 지불하고 후하게 장사 지내라.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을 주둔해라. 또 군란의 주모자를 처벌해라. 등등등등 해가지고 제물포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 거기 여러 가지 피해 배상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이거 뭐였죠? 일본 공사관이라고 했죠? 일본 공사관. 그러니까 이 이영 군대가 이제 선해청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일본 공사가 하나부사입니다. 이 화방의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하나부사가 일본 이 제물포를 통해서 인천이죠. 제물포를 통해서 일본으로 도망을 가버렸고요. 이때 이제 99인대에서 일본 공사관이 어때요? 불납니다. 소실이 해버려요. 그리고 일본인도 피해가 있겠죠. 이때 피해 배상을 조선에다가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부과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배상금 나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이때 피해 배상금을 얘기한다. 특히 밑에 사료에 제물포 조약의 5조 봐봐요.
일본 공사관 병사약관명을 두어 경비하게 한다 그랬죠. 비용은 조선이 부담한다. 최초로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이모군란의 결과 일본과 체결했던 뭐다? 제물포 조약에서의 일본 군대 주둔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편 그 다음 달에 조일, 수호, 조규, 속약, 부속조약이죠. 속약이 2개 조항으로 체결이 했습니다. 그 2개 조항 좀 보겠습니다. 사료 좀 보세요. 1조. 부산, 원산, 인천, 각항의 간행이정. 간행이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지? 앞에 나왔었죠. 행동, 활동 범위를 얘기한다는 거죠. 간행이정을 확장해 각 50리로 하고 2년 후를 기해 다시 각 100리로 한다. 1년 뒤에 양화진을 개시장한다. 개시장이라는 것은 양화진을 오픈한다는 겁니다. 양화진을 개항을 한다, 개방한다는 거죠. 양화진은 김포공항 가다 보면은 그 강서구 방화동 그쪽에 양화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온 길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한강 하류 쪽이에요, 그죠? 한강 하류입니다. 그리고 1조에 지금 활동 범위를 50리, 몇 년이요? 80년 됩니다. 50리 했다가 2년 후에니까 84년이 되는 거죠. 다시 100리로 확대한다. 부산, 원산, 인천 1876년 개항 이후에는 10리 1882년에는 50리 그 다음에 1880 이게 됐을까요? 1884년에는 몇 리? 100리 이게 되는 거죠. 2년 후에는 100리로 확대한다라고 했습니다. 통상 이제 80년대 때 100리로 확대가 됐고 1890년대에 가면은 전면적 허용입니다. 전면적인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이 이제 한반도 전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장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리에서 50리에서 100리에서 전면적인. 조선 상권 침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권 수호운동이 경제국운동에서 전개가 되겠죠. 자, 2조입니다. 일본국 공사 영사 및 그 수행원과 가족의 조선 각지 유력 여행입니다. 여행을 허가한다. 여행 지방을 지정함은 예조에서 하되 증서를 발급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검사하고 여행자를 호송한다. 호송한다는 범죄자 호송이 아니라 인도한다. 요즘 같으면은 뭐요? 해외여행이라든가 하면은 누가 따라갑니까? 가이드가 따라가잖아요. 그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것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조일소조규 속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모군란의 마무리 결과물이죠. 한편 이모군란 이후에 온건계합파, 거친계합파 아까 그런 이유로 나눠지고 얘네를 치다가 실패한 사건이 갑신정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난에 봉착을 했고요. 이 사건을, 이 재정난을 보충하기 위한 이 안건들이 얘네들은 됐는데 얘네는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개화정책에 얘네들이 자꾸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네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개화정책이 마지막 줄 봅시다. 방문국, 인쇄소죠.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를 간행했고요. 우측에 유학생 파견, 우정국, 아까 보빙사로 미국 다녀온 홍영식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우정국 설치 등등이에요. 이런 개화 정책에 얘네들이 자꾸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그래서 얘네들이 비상수단을 도모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일본이 어찌어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그래서 535쪽은 지금 그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입니다. 마지막 14개조 정강을 마련했다. 이 14개조 정강 내용만 좀 보고 결과를 이해합시다. 교재 536조로 하겠습니다. 14개조 내용인데 지금 마찬가지 강화도 조약과 마찬가지로요. 이 내용도 앞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을 분석해 놓은 거 의도 있죠. 의도를 이해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조부터 14조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분석을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3조 좀 보겠습니다.
전국의 지조법을 개혁해서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그랬죠. 자, 지조법입니다. 옆에 보충이 좀 돼 있죠. 지조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조세제도, 땅에 부과했던 조세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토지제도로 오해하지는 마시라. 토지제도가 아닙니다. 조세제도일 뿐이에요. 갑신정변을 우리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진 자 중심의 개혁이에요. 지네들이 호주머니를 쓰도 털어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조법, 토지제도 개혁이 아니라 조세제도의 개혁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11번째 보면은 사영을 합하여 일영으로 하되 그렇죠? 사영은 아까 이모군란 이후에 전영, 후영, 그 다음에 좌영, 우영에서 사영이 있었죠. 그렇죠? 사영이 있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그 사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하나로 묶자. 그리고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나머지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13조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입헌군주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갑신정변은 일본에 뭘 모델로 한다고 그랬죠?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뭐를 입헌군주제를 지향합니다. 그것이 13번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청에 잡혀간 흥선 대웅군을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대해 행하던 총의를 폐지한다. 보세요. 대웅군이 1882년에 끌려갔죠. 85년에 갑신정변 다음에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신정변의 이 주역이었던 누구죠? 급진기아파 얘네들은 왜 대웅군이 청나라에 끌려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또 조선에서의 반발 세력, 반청 세력을 키울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반청 세력 아닌가요? 그죠? 친일이고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얘네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보니까 1조에 반청적인 내용이 있어. 그래서 굳이 반청 기운을 키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85년에 이듬해에 갑신정변 이듬해에 대웅군을 돌려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1조 내용이었습니다. 자, 결과 맨 밑에 보겠습니다. 그 실패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개혁 주체 세력의 기반이 미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추진해야 될 광범위한 세력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아니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민한 개혁 정치 실패 요인도 이거였죠. 신진 4대부의 세력 기반이 채 형성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의 결과 갑오 개혁대회가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개화운동의 흐름은 약 몇 년이에요? 10년간에 걸친 개화운동의 흐름은 단절된 겁니다. 뚝 끊긴 거죠. 그리고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강화되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에서는 둘 다 어느 나라의 세력이 강화됐다고요? 청의 세력이 강화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스 쳐놔요. 한성조약과 텐조약입니다. 한성조약이 먼저 체결됩니다. 이거는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이고요. 마찬가지 이모군란 이후에 또 피해 배상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됩니다. 보면은 일본인의 유족 및 부상자들에게 배상금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하고 일본에 사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일본인에 대한 배상 규정이에요. 배상 규정입니다. 그 일본 공사관은 1차 언제 때 불탔냐 그러면은 아까 언제예요? 이모군란 때 불탔다고 그랬죠. 계속 폐허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갑신정변 때까지. 자, 교재 532쪽에 봐봐요. 532쪽에서 위에서 한 10째 줄 정도 보면 일본 공사관 습격이 있습니다.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를 죽이고 일본 공사관, 호리모토는 누구냐면 별기군의 교관을 얘기합니다.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여 방화했다. 불렸습니다. 이후 일본 공사관은 지금 서울 교동입니다. 교동에 다시 건축이 됐어요. 곧바로 건축이 됐습니다. 근데 갑신정변 때 불탔어요. 갑신정변 때.
그 불탄 갑신정변 때 불탄 일본 공사관의 신축 비용 부담이에요. 536쪽의 한성조약은. 아시죠? 그 다음에 텐진조약은 1885년입니다. 청과 일본입니다. 청과 일본 간의 텐진조약은요. 양국 군대 조선에서 넉 달 이내 공동철병, 공동파병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이내 같이 철수하자. 그러니까 조선의 군대 파병할 일 있으면 같이 파병하자. 이 조항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선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1894년 6월 달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동학농민운동 때 아닙니까? 동학농민운동 도중에 관군이 동학군에게 전부 패배하죠. 그래서 정부는 청군을 요청해서 동학군을 진압하려고 했어.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1894년 5월 5일 날 아산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날 일본이 또 들어와요. 근데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 건요. 조선 정부가 요청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5월 9일 날 일본군이 인천 제물포로 들어온 것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개입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자동 개입했던 법적 근거는 뭐다? 바로 1885년에 텐진조약이다. 이 얘기예요. 양국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돼요? 폭발합니다. 그것이 뭐로 나왔다? 청일전쟁으로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텐진조약은 청일전쟁하고 같이 묶어서 정리를 좀 해 두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경과 내용까지 이 시간에 정리하고요. 갑신정변의 결과가 이제 530쪽이 뭘로 간다? 동학농민운동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동학농민운동부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제국까지가 있습니다. 교재 551쪽이죠. 550쪽입니다. 그 대한제국까지는 계속 인과관계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동학농민운동부터 해서 정리를 하시면 쉽게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걸 하고요. 동학농민운동 부분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